작업 환경 측정 및 환경 관리, MSDS 관리. 이번 차시는 작업 환경 측정 및 환경 관리 시간으로 오늘은 작업 환경 측정의 개요와 방법, 작업 환경 관리, 산업 환기 개요, 밀폐 공간 작업 사례와 질식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작업 환경 측정 개요와 방법,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환기 개요, 밀폐 공간 작업 사례와 질식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종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최근 1년간 공정 변경 등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년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 1년에 1회 이상 특별 관리 물질이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 물질이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에 해당 유해인자인 경우 3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합니다. 즉,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 공정에 당해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 부서에 동일 작업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작업 환경 측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세요. 법 제42조 1항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이란 다음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단,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과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 측정에서 안이할 수 있습니다.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하며 단시간 작업이란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 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 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 공정별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점을 선정하여 각 유해인자에 대해 직접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자 몸에 개인 시료 채취 장치를 부착하여 측정합니다.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방법은 크게 여과 채취, 고체 채취, 액체 채취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여과 채취란 시료 공기를 여과지를 통하여 흡입함으로써 당의 여과지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분진, 금속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체 채취란 시료 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당의 고체 입자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유기화합물, 산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액체 채취란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켜 용해, 반응, 흡수, 충돌 등을 일으키며 액체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작업 환경 측정 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소음 폭로량 측정기는 소음의 개인 노출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는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의 측정에 이용하며 일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음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가중 평균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유기화합물 측정기입니다. 다음으로 작업 환경 측정을 위한 분석 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렉 밸런스란 분진에 대한 중량 분석을 하는 기기로서 여과지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원자흡수 분광계는 일반적으로 각종 금속류를 분석하는 기기로서 시료를 태워서 원자를 흡수하여 그 광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특정 원소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 시료 또는 기화한 액체나 고체 시료를 운반가스에 의하여 분리, 관 내에 전개시켜 기체 상태로 분리되는 각 성분을 크로마토그래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 용액을 용리액에 의해 이온 컬럼으로 이동되어지고 이온의 친화도의 차이에 따라 이온들의 이동 속도가 달라져 각 이온별 분리가 일어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열의 불안정한 물질, 극성이 강한 물질들을 고정상과 액체 이동상 사이의 물리화학적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서로 분리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노출 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각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과 작업 환경 측정 및 지정 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측정합니다. 유해인자별 노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랩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치 미만으로 판정한 경우 작업 조건, 공정, 유해인자의 발생 등에 대한 변동 파악, 주기적인 측정 등 환경 감시,
관리표의 작성 및 관리, 노출 기준 변동의 확인 등 장기적 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노출 기준 초과로 판정한 경우 노출군에 대한 대책 수립의 우선순위 결정, 장기적 전략의 수립 및 시행, 단기적 대책 수립 시행 및 근로자 보호책 마련, 관리 대책의 문서화 등 즉각적 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는 산업위생을 노동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과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인식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그럼 유해인자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유해인자는 에너지가 몸으로 흡수되어 건강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방사선, 전자파, 소음, 진동, 열, 이상기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요 환경 및 기기로는 사업장 환경, 휴대폰, 헤어드라이기의 사용, 고압선 근처의 환경, 기지국 근처의 환경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무기물질이 몸에 흡수되어 건강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호흡기, 소화기, 피부를 통해 몸으로 들어와서 건강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기와 함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노출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유기생물체 물질인 고체, 액체, 기체가 몸에 흡수되어 건강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생물체가 내놓는 독소, 꽃가루, 애완용 동물, 실험실 동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는 인체와 환경, 그리고 물질 등과의 물리적인 관계의 조화를 말하며 인체가 이들에 맞추게 되므로 특정한 조직과 근육이 긴장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과 골격에 부담과 긴장을 초래하는 단순, 반복 작업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는 경견환 증후군, 누적 외상성 질환, 요통 등의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사회심리적 유해인자는 근로자의 사회심리적인 안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쟁, 효율, 성과, 고용안정, 인간관계, 감정노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유해인자는 돌연사, 우울증, 자살 등을 유발시킵니다. 작업환경 및 노출관리의 3대 원칙으로는 유해인자가 발생원에서 발생되지 않게 하는 오염원 관리,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실내 공기 관리,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출 근로자 관리가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대책의 종류에 따라 수행되는 관리 방법은 크게 공학적 대책, 행정대책, 개인보호구의 착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제거 또는 대치는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우수한 관리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정기술과 제조공정의 관리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제거 및 대치를 언급하기 전에 공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이 특별한 이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물질의 제거 방법은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격리는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의
장벽이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호구 착용의 경우도 소극적인 개념에서 격리라 볼 수 있으며 전 공정 또는 한 부서가 작업 환경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밀폐화가 가능한 곳에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 내부 수준을 알기 위한 감시창 및 소음원에 대한 방음 처리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환기로 방식에 따라 전체 환기 및 국소 배기 환기로 구분됩니다. 작업 관리는 건강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정된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먼지가 발산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작업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며 작업 관리의 효과는 근로자 노출이나 업무 관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하여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영적 관리는 안전한 노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에 고온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거나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고온 환경에 대한 경영적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경영적 관리 활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적 관리는 발암물질의 노출 관리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발암물질은 양 반응 관계와 위해성의 역치에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만 경영적 관리 방법에 사용됩니다. 발생된 재해를 원인별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미비로 인한 무지에서 발생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경영자, 감독자, 작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공정이나 시설을 설계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근본 원리는 훈련에 의해 얻어진 지식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특히 경영자에게는 교육을 왜 실시해야 하는지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은 호흡기 보호, 청력 보호, 피부 보호를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업무에 사용되는 개인 보호구는 규정이 확립되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과 협조에 의해 결정합니다. 이러한 개인 보호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며 작업복과 보호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해 근로자,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오염되지 않기 위한 효과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 위험성의 관리 대책들은 등급화가 필요하며 노출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장의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작업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해 요인에 대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음이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총칭하며 소음 규제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큰 음량의 소리 또는 대화, 회의, 생각, 수면 등을 방해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소음은 주로 기계의 진동, 회전, 마찰, 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불규칙적이며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 복합음입니다. 일반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이 손실될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음성 난청은 대개 4000Hz에서 가장 심하고 아래 음역으로 확대되어 회화 음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항상 뇌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농을 일으키지 않으며 소음 노출 중단 시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초기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소음 및 충격 소음의 허용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맥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분진이란 미세한 고체 입자로서 코, 입 점막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분진을 걸러내고 기관지는 직경 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분진을 걸러내기 때문에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0.5에서 5.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진은 오랜 시일에 걸쳐 폐에 침착되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화장애, 호흡기 장애, 피부장애, 이물질에 의한 눈 건강장애, 진폐질환 등이 있습니다. 분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생 공정의 격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대체, 발생 기계 설비를 밀폐, 집진 설비 설치, 건식 작업 공정, 습식 작업 변경, 방진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집진 설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제어 속도 효율을 극대화하며 유기화합물 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 또는 밀폐하여 불필요한 발산을 억제합니다. 또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적정 개인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합니다. 아울러 관리자의 지속적인 보건 교육과 정기적인 특수 건강 진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산업 환기는 크게 국소 배기와 전체 환기로 나누며 전체 환기는 다시 강제 환기와 자연 환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환기란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유입하여 유해 인자의 농도나 강도를 낮추어 공기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는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포집물질을 운송하는 덕트, 공기정화 장치와 공기를 흡인하여 배출시키는 송풍기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후드 및 후드의 제어 풍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의 기본적 설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드는 크게 다음의 세 종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위식 후드는 배풍량이 가장 작고 후드의 흡인 효과가 가장 큰 편이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포위식 후드가 있습니다. 외부식 후드는 작업 관계상 발생원을 포위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외부 난기류에 의한 방해를 많이 받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외부식 후드가 있습니다. 레시버식 후드는 유해인자 및 오염기류 방향에 맞추어 후드를 설치하는 형식을 말하며 캐노피형과 그라인더형 그리고 둥근형의 유형이 있습니다.
후두 개구면에서의 흡인 풍속은 1970년경 미국 조지아 대학 교수 델라벨리에 의해 규명되었으며 후두의 흡인 속도는 개구면의 직경만큼 떨어지면 약 10%에서 20%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두란 오염물질을 국소 배기 시스템으로 유입하는 장치로 국소 배기 장치의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또한 최소 요량으로 오염물질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 모양, 위치, 배기 방향, 작업의 편리성, 호흡 영역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캐노피 후드는 열 상승 기류에 적합한 유형이며 설치가 편리하고 작업에 불편을 주지 않아 많이 적용됩니다. 또 호흡 영역을 보호하지 못하며 주위 방해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는 후드 형식 중 배기 효율이 최저로 형식적인 설치가 대부분입니다. 푸쉬풀 후드는 유해인자를 앞에서는 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는 형식으로 도금조 등 비교적 폭이 넓은 개방조 후드에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어 속도의 계략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면에서 발생하는 가스, 증기, 띨 등 조용한 대기 중에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 속도는 0.25에서 0.5 m/s이며 부스식 후드에서의 분무 도장, 낮은 속도의 콘베이어, 용접, 산 세척 작업 등 비교적 조용한 대기 중에 낮은 속도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 속도는 0.5에서 1.0 m/s입니다. 또한 분무 도장, 콘베이어에 떨어지는 구멍, 파쇄기 작업 등 빠른 공기 이동이 있는 작업 장소에 활발히 유해물질이 비상하는 경우 제어 속도는 1.0에서 2.5 m/s이며 연마, 덤블링, 블라스트 작업 등 대단히 빠른 공기 이동이 있는 작업 장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유해물질이 비산하는 경우 제어 속도는 2.5에서 10.0 m/s입니다. 유기용제에 대한 제어 풍속과 분진 작업에 대한 제어 풍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드 형태에 따른 요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드의 필요 요량은 후드에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제어 속도를 얻기 위해 후드로 흡인해야 될 요량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후드의 형태에 따라 제어 속도와 후드 개구면으로부터의 거리가 주어질 때 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덕트란 국소 배기 장치에서 공기가 흐르는 관으로 오염물질이 체류, 퇴적하지 않고 이동하는 길을 말합니다.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최소 반송 속도를 유지하고 가능한 원형 덕트를 사용합니다. 또 함유관 연결 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댐퍼 등 부대 시설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플렉시블 덕트의 사용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덕트의 반송 속도는 너무 빠를 경우 불필요한 압력 손실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반송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덕트 단면의 모양은 원형 또는 장방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장방형은 단면적이 똑같은 원형에 비해 압력 손실 약 20% 큰 편이며 배치상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원형 덕트를 선정합니다. 단면적 및 직경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트계의 압력관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압은 정압과 속도압의 합으로 장치 내에서 필요한 전 에너지를 말합니다. 정압은 풍속에는 관계없고 공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말하며 속도압은
풍속의 수반에서 발생하는 풍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 장치는 호두에서 포집한 유해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로 근로자 및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기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산업안전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을 정화, 외부로 배출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일정 용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기 정화 장치를 거친 오염물질은 환경부의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기 정화 장치는 처리 풍량, 처리 공기의 상태, 입경 분포, 입자 밀도 및 분진 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집진 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넥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밀폐 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유해가스란 밀폐 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하며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밀폐 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거나 출입 제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공간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대기 중의 공기는 78%의 질소, 21%의 산소 외 기타 1%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판정 기준은 측정 결과의 최고값을 다음의 적정 공기 농도와 비교하여 판정하면 됩니다. 그 밖에 밀폐 공간에서 질식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가스로는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질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산소 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산소 결핍증이란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재반 증상으로는 구토, 두통, 의식 상실, 경련, 혈압 강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정 측정기관을 통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산소 결핍 질식, 유해가스 중독, 가연성 가스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판정할 때에는 각각의 측정 위치에서 최고 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당일의 작업 개시 전이나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의 이상이 있을 때 측정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지정된 밀폐공간 중에서 질식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밀폐공간 7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넥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최근 발생한 질식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 수조 도장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감귤 발효 탱크 일산화탄소 중독 등 완전 밀폐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질식재해, 선박 내 아르곤가스 누출, 기계실 냉매가스 누출, 맨홀 내부, 도시가스 누출 등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 장소에서의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재해, 그리고 제지공장 집수조 청소 작업 등 반복되는 작업 시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로 인하여 질식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냉동고 내부 가스 중독, 열풍기를 사용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상하수도 시설공사, 설비 유지 보수공사 등의 하도급 작업에서 질식재해, 그리고 돈사 정화조 청소작업자 질식, MC 세척조 수리작업자 중독 등 질식재해 인식 부족 및 화학물질의 정보 전달 미흡 등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식사고 발생 시 6분이 초과되면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 구조 및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서는 산소 결핍에 따른 증상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밀폐 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의 확인을 위한 측정 및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작업 위험 요소 인지,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방법,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일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가스 측정기, 공기 치환용 환기팬, 무전기, 휴대용 랜턴, 산소농도 측정기, 송기 마스크, 구조용 삼각대 등 호흡용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를 비치 및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밀폐 공간 위험 작업의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 시 인원을 점검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 공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또한 밀폐 공간 위험 작업장과 외부 관리 감독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MSDS 제도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 위해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MSDS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유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작업 장소에 비치하고 그 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은 물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도록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중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SDS 기재사항의 16가지 항목으로는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MSDS를 확보하고 비치해야 하는데 화학물질 판매업체에서 받아서 비치하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MSDS의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시켜 작업 환경 관리,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차시는 MSDS 관리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유해 화학물질 근로자의 알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GHS와 사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며 GHS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정보관리의 사회적 이슈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들은 화학물질 정보관리의 이슈에 대한 기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들을 보면 MSDS 화학물질 정보관리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MSDS 신뢰성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MSDS의 관리가 부실하고 노동자 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알 권리 강화와 건강권 확보 노력을 요구하였고 MSDS 신뢰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현장 MSDS가 엉터리라며 정부 관리감독 허술이 주범이고 성분 표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MSDS는 어떤 정보를 많이 활용할까요? 구성 성분 및 함유량 정보, 유해성, 위험성 분류 정보와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MSDS 활용 제한의 주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기업체 MSDS 사망, 구성 성분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으로 인한 유해, 위험성 정보 제공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둘째, MSDS, 유해, 위험성 정보 및 노출 방지의 정보 등이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활동에 활용되지 못하는 단순 정보 전달의 기능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체의 MSDS 작성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혼합물질 MSDS의 작성 내용 미흡 및 신뢰성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MSDS 작성 지원 시스템 및 작성 전문가 관리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있고 민간 중심의 MSDS 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해결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신뢰성 있는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 확보와 체계적인 법규 정보의 제공 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MSDS의 신뢰 수준은 국내 사업장 유통 MSDS 신뢰성 조사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혼합물질 MSDS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와 유해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누락시키거나 영업비밀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SDS는 모든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야 하며 단지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MSDS를 갖추어 놓기만 하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MSDS의 신뢰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영업비밀의 기재 남용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부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유량 정보, 유해, 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비밀을 이유로 누락되었습니다. 둘째, MSDS 내용이 전문적이고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MSDS 작성자의 전문성 및 인적관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화학물질 정보 작성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사후 관리가 부족합니다. 셋째, 중소규모 사업장의 최신 유해성, 위험성 정보 확보 미흡 및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해 살펴보면 산안법에서는 위험물질 및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41조에서는 물질 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및 비치에 대해
반드시 게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화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10조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운영과 12조에서는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 공개에 대해, 16조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표시 등에 대한 내용과 42조에서는 위해 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 알권리 확대 보장 요구를 위해 MSDS 영업비밀 신청 및 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영업비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이 2012년 1월 26일에 시행되었는데 기존에는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으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개정을 하면서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구성 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제2조의 제2호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이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특허제도와 영업비밀 보호제도 비교표를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MSDS 제도상의 영업비밀 적용 제외 대상 화학물질 목록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물질, 허가 대상 물질,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 제19조 영업비밀 인정 제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영업비밀 인정 제외 대상 화학물질 재분류 결과 1060종을 살펴보세요. 이어서 GHS MSDS 작성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HS MSDS 작성 관리 형태 및 화학물질 정보자료 등의 활용 수준입니다. 작성 관리 형태에서 모두 직접 작성한다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공급받은 GHS MSDS를 수정, 보완 작성한다는 30%였습니다. 정보자료 활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GHS MSDS 자료가 47%,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정보 자료가 20%였습니다. GHS MSDS 정확도 판단 수준은 정확하다가 51%, 보통이다가 49%로 나타났습니다. GHS MSDS 최신화 및 검토 관리 수준은 정기적인 검토 관리를 실시한다가 87%, 정기적인 검토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가 13%였으며 GHS MSDS 정기적인 검토 관리 주기는 개정 필요 내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개정한다가 48%, 1년 이내의 주기로 검토 관리를 실시한다가 31%, 1년 이상부터 3년 이내의 주기로 검토 관리한다가 20%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GH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HS란 화학물질 분류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 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GHS 제도가 실시된 배경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과 국가별 또는 자국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혼동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고 중복된 경고 표시 및 MSDS로 인해 실시되었습니다. 적용 원칙은 GHS는 모든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되고 경고 표지 및 MSDS를 포함한 모든 GHS 요소가 적용되는데 특히 작업장 근로자의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교육이 강조됩니다. 실시 과정은 2002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WSSD를 개최하였고 2008년부터 GHS의 전 세계적 시행 합의를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GHS 문서 퍼플북 초판을 발행했고 2004년 12월 GHS 문서 2차 개정판을 발행했으며 현재 2008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적용 및 후속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단일 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는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에 의한 MSDS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고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하며 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되고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해 GHS의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MSDS 변동 사항에서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과 유해, 위험성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먼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 일반적 특성은 없어지고 유해성 분류는 유해, 위험성 항으로 이동하고 작성일자,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는 기타 참고사항 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성 차이도 있는데 다음 표와 같이 기존 시스템과 GH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HS 경고 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원칙 및 적용에서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 표지를 부착,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고 동일 경고 표지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한글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유엔 운송 관련 GHS 규정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 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적용에 대해 살펴보면 규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에 따라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부착 방법은 화학물질 함유제재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 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경고 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고 표지 요소에서 명칭은 당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이고 그림 문자는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며 신호어는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해, 위험 문구는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이고 예방조치 문구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이며 공급자 정보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입니다. 경고표지 요소별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은 화학물질 또는 제재의 명칭을 기재하고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림 문자는 형태 및 색상이 정마름모꼴의 적색 테두리, 부득이한 경우 흑색 테두리와 그 내부의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흑색 심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벌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GHS 경고 표지에 대해 화살표를 클릭하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MSDS와 GHS 심벌 차이를 살펴보면 08년 7월 1일부터 GHS 심벌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와 GHS 유해 위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GHS 경고표지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고표지 요소 결정 시 명칭은 테트라에틸 납이고 그림 문자는 다음과 같으며 감탄부호는 해골과 X형이 제공됨에 따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호어는 위험이며 유해 위험 문구는 삼키면 치명적이고 흡입하면 치명적이며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태아 또는 생식 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며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고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하며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관리물질 사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별 화학물질 현황 작성 및 관리, 실험실별 특별관리물질 현황 작성 및 관리를 위해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지,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때 화학물질명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카스 넘버, 보유 수량, 유해 위험성 등에 대해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관리로는 흉후드 등 국소 배기 장치에서 작업하고 안전보호구, 즉 보안경, 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은 국소 배기 장치 작동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흉후드 등 적정 설치 및 작동 상태를 위해 흉후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적 제어 풍속을 0.4m/s 이상 유지하며 흉후드를 법적 제어 풍속 이상 위치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럼 2016년도 국소 배기 장치 등 환기 설비 점검표에 대해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화학물질 소분 용기 경고 표지 표시 기준입니다. 경고 표시 근거의 표시 기준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해당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확보 방법은 안전관리실에서 경고 표지 수령 및 기재사항 기록 후 해당 용기에 부착하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MSDS 작성 및 인쇄 후 해당 용기에 부착합니다. 좌측에 좋지 않은 경우의 사례 그림을 보시면 전혀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 사례처럼 화학물질 말통은 대용량 구입 후 본 용기에서 별도로 소분통에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기록해야 하는데 킵캡, 그룹웨어, 게시판, 안전관리, 자료 서식 74번 게시물과 킵캡, 안전관리, 자료실 23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화학물질 소분용기 경고 표지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은 특별 관리물질 취급 장소 경고 표지 부착 및 관리로
설치 장소 1은 실험실 출입문 입구, 설치 장소 2는 실험실 내 주 사용 장소입니다. 특별관리 취급물질 경고표지 수령은 안전관리실로 상기 1번 그림이고, 특별관리 취급물질 경고표지 자체는 실험실로 상기 2번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비치입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 법적 기준과 취급일지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및 비치 방법, 취급자에게 고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작성 방법은 특별관리물질 취급물질별 작성, 비치 장소는 실험실 내 취급 장소이며 보관기한은 3년 동안입니다. 킵캡, 그룹웨어, 게시판, 안전관리, 자료서식 69번 게시물과 킵캡, 그룹웨어, 원내 메일, 받은 편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교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실험자 인지 여부 교육은 킵캡, 그룹웨어, 게시판, 안전관리, 자료서식 73번 게시물과 킵캡, 안전관리, 자료실 22번 게시물에 비치되어 있고, MSDS 비치는 자주 사용하는 화학물질 MSDS의 경우 실험실 내 안전보건자료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내 모든 화학물질 MSDS는 바인더 편철,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MSDS 교육은 신규 입사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 MSDS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화학물질 구입은 해당 화학물질 취급자 전체 MSDS 교육을 실시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교육 기준을 살펴보면 MSDS 비치 장소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 실험실 내 쉽게 식별 가능한 장소이고, 확보 방법은 화학물질 제조사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사례입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해 MSDS 확보 방법 및 구성 내용에 대해 살펴보세요. 경고 표지의 기재 항목 코드별 문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